겠습니다. 그 피청구인 쪽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충실한 준비 서면들을 여러 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5일자 준비 서면 그 소출 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K스포츠 WK 주식회사 예상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 서면 이 두 개를 제출해 주셨죠.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거 인부서 또 2월 16일자 참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시거나 강조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술하시죠. 피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소추 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는 준비 서면의 기재 내용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가법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 형사법률을 위배하였다는 부분은 본건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최서원 등과 피청구인이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특별검사는 본건 소추 사유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소추 사유는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와는 달리 그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고,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 중에 있을 뿐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추위원 측은 이 사건 탄핵 사건 심리 도중에 권력적 사실 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소추위원 대리인께서 본 법정에서 형사법률 위배 행위를 소추 사유 중에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셨고, 탄핵 사건의 심리 도중에 별도의 국회의 소추 발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철회 내지 취하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 측은 여전히 각종 형사법률 위반 행위에 기초한 헌법 위반을 소추 사유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께서는 본 탄핵 심판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절차이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률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소추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형사법 위배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준비서면과 오늘자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위배하였다는 형사법률 조항에 대한 법리와 본건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누설 행위로 인하여 어떤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는지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본건 소추 사유에는 누설하였다는 47건 문서에 대한 이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건 외에는 문건의 제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원에게 전달되었다는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문건에 담긴 내용, 그 당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말아야 할 이유, 최서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적 이익, 최서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외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 등 정황 사실이 소상하게 설명되어야 함에도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소추 사유의 사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서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문건은 몇 가지 연설문, 말씀자료 초안일 뿐 그 목적은 표현 문구를 국민의 눈앞에 맡게 하기 위하여 의견을 구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연설의 주체인 대통령이 스스로 의견을 구한 것이 일이었습니다. 비밀 누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이 정언한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의미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피청구인의 의사를 짐작하여 자신이 조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의 법리입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 관련 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안종범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법률 위배 행위로서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위한 출연을 뇌물수수라고 보려면 피청구인이 두 재단이 실제로는 피청구인의 사유재산이라거나 또는 두 개의 재단이 최서원의 사유재산인데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 사실과 다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하겠습니다. 우선 미르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며 기금 운영 사항은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 설립 시 출연된 금원은 일부 인건비로 지출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오랜 지인 사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우선 경제공동체라고 할 만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 피청구인은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 왔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검증 거래도 없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여서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죄의 구성 요건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입니다. 즉 단순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단 출연금이 제3자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하려면 일단 삼성그룹과의 관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청구인에게 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찬성해달라는 그 부탁이 부정한 청탁이어야 합니다. 물론 피청구인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으면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만 가사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합병 찬성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리한 선택이어야 하는데 과연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사법적으로 기업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부의 기준이 되는 경영 판단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어떤 사항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 여부는 합병 찬성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와 합병 반대의 경우 초래될 유불리를 의사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소추사유에는 합병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 왜 부정한 청탁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는 관련법에 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를 갖고 산정된 비율이므로 이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것이었다면 소추위원 측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밀하게 그 이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직전에는 엘리엇이라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기습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합병 반대를 주장하면서 합병 부결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준정부기관 성격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투기 자본의 편에 서서 반대하였다면 당시의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 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범죄 사실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였는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 규명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 쓰였습니다. 나머지 롯데그룹,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KT 등과 관련한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들도 없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강요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보겠습니다.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소추위원 측 소추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모든 구체적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재벌 총수에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이를 요구받은 재벌 총수로서는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요구대로 재단법인 출연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협박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강요죄에서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공갈죄와 동일하게 보면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요구가 협박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요구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컨대 협박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거부하고 싶으나 거부할 때 입게 될 불이익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분위기여야 하고 요구사항이 목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여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추위원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정경련 회원사 재벌 총수에게 요구한 것은 문화와 체육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데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 참여를 권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통령과 안종범, 최서원과의 공모관계 및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위원 측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최서원 등과 범죄를 공모한 것을 전제하면서도 어떻게 무엇을 공모했는지 설시가 없습니다. 설령 피청구인이 기업에 대하여 재단의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행위가 법리상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인들을 협박하였는지, 최서원과 안종범의 협박에 어떤 행위를 분담한 것인지, 최서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인 피청구인의 직권남용에 어떻게 가공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나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대부분이 뇌물수수의 구성요건 중 직무에 관하여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본건에서는 직무 관련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 운운하면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 수뢰 행위를 처벌한 것이지 재단 설립, 이때는 1회 재단이었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행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재벌 기업들에게 공익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금과 전후하여 정부의 특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에는 재단 설립에 참여한 기업이 16개 이르는데 재단 출연을 전후하여 특혜 조치를 받았다는 기업은 삼성, SK, 롯데만 적시하고 있어 소추 사유 기재 그 자체로서 재단 출연과 정부 특혜 조치가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특혜 조치가 없었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된 것이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 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계 수석 비서관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최서원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서원이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든 대통령으로서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실 여부를 떠나 사기업의 납품이나 직원 채용 등의 계약 체결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구인 대리인께서 진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쟁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헌법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약 한 10분 정도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제도 훼손,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시장경제질서 위반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공조직과 헌법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므로 모여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선, 즉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라고 할 때 주된 목표는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국가 조직이 사익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어떤 파당적인 분파적인 이익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전제 정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연방헌법 정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그런 기도 위에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 양치를 통해서 그 분리된 권력 간의 어떤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특별히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 119조 2항에서는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라고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조직을 동원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최순실의 부 최태민이 1975년부터 피청구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석적인 관계 중에는 1998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피청구인이 출마했을 때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를 도왔다고 하고 그리고 정윤회가 그 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 당선과 당선 후의 취임사에서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서 피청구인 자신이 이미 제1차 및 제2차 담화문에서 최순실과 오랜 인연이 있고 최순실이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미르재단의 대기업의 486억 원, K스포츠 재단의 289억 원의 출연이 강요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고 최순실은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르재단에서 그 용역업체로서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에서 WK를 만들어 각종 용역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의 이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기업들에게 각종 특혜 조치를 주었는데 그것은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청구인은 최순실이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혜택, 그리고 KT의 그 이동수 신혜성을 취직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GKL 그랜드레저 코리아의 용역 제안서를 만들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직접 혹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청구인 쪽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문헌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이런 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영업을 도모시키는 그런 행위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부를 보면 차은택, 김종,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이런 사람들이 모두 최순실의 지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임명이 청와대 내부의 검증 절차와 국회 청문회를 거친 것이므로 최순실의 추천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째, 피청구인이 문화와 체육에 관련한 재단을 최순실과 함께 설립하고 최순실이 이를 운영하면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나 WK를 통하여 재단의 활동 및 문체부의 정책에 관계된 용역이나 매니지먼트 등의 이권을 취하려 했던 것이 명백한 바, 최순실의 문화체육부 관련 인사 추천은 바로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결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예방하지 못하고 비호, 방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자신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직자로서의 최고의 능력을 지닌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도저히 허용되는 변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 내부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위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구속돼서 그 죄명과 혐의 내용을 보면 모두 도덕성이 결여되고 최순실 등의 이권 보호에 매진한 것이라는 공소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결과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또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청와대의 내부 검증 절차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셋째, 설사 대통령이 그런 최순실의 이권 개입 의도를 전혀 몰랐고 추천된 인사들이 모두 적격자인 줄을 알았다고 선회하더라도 주석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정하고 있듯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이다라는 것이고, 공직자의 임명에 있어서 그 자질보다는 최순실의 지인이라는 주관적인 고려로 자의적인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특정 사인이나 사조직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도록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현재 전 현직 문체부 장관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문체부는 최순실의 이권 개입의 통로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조직의 기능과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체육에 관한 정책 집행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공무원 임명권 행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부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초토화시켜지고 있는 상황인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도저히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임명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혹은 그들의 비선 실세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공직사회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공직으로 상징되는 국가 자체의 쇠퇴를 초래하며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여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권에 국정을 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의 존립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피청구인은 공무원의 해임권도 일탈남용하고 있습니다. 노태강, 진재수 과장의 사례를 보듯이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함을 경질시켰고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를 위반하는 것이고 특정 정권의 비선 실세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헌법 훼손 행위를 초래하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문체부의 공직자들을 마치 사기업의 인턴 사원 대하듯이 함부로 임명권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자의적 인사의 이유는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조직을 수호해야 될 피청구인의 헌법적 의무, 따라서 헌법 66조 3항과 69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이후에 그 사장이 사퇴하고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피청구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언론 개입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1일에 이 사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그런 문건의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청와대 비서실에 미치는 효과는 자명합니다. 또한 그 전부터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 2014년 7월 15일자 메모를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는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는 언론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에서 가장 높은 엄격한 심사 기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한 언급과 평소의 비판적 언론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이 피청구인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세계일보 내지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일련의 압박 내지 탄압을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사기업에 대해서 요구나 강요를 통해서 최순실 등의 사적 이익을 도모시키는 그런 행위는 우리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는 부분으로서 헌법이 공적 영역과 시장 경제 질서라는 사적 영역을 구분을 해놓고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와 창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재벌 대기업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행정 관료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흔히 학자들이 관치 경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된 사적 영역에 국가 권력이 작용하기 쉬우며, 청와대의 자금 지원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 혹은 하청업체에 대한 용역 요청 등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사회 통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중소기업 등의 복지를 위해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지만, 대통령이 뇌물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의 주된 사항은 될 수가 없고, 문제는 청와대가 기업에게 그런 심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할 때 그것이 과연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발휘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니는 권력작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그룹 사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리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왔는데,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심적 부담을 준가 하는 것은 그저께 법정에 나온 이기우 그랜드레저 코리아 레저의 대표이사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16년 1월 24일 안종범 수석이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서 스포츠 기업을 창단하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전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심적 부담이 매우 컸다. 이건 꼭 해야 되나 보다라고 고민을 하였고, 그 후에 WK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2, 3쪽밖에 되지 않는 허접한 황당한 제안서를 내밀어도 청와대 수석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기업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느냐라는 이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에 2096도 3377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이것이 차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지니는 막강한 사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사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과 유능한 인재 양성 차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질서에서 그런 것은 민간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일환으로서 헌법에 맞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그런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종범 수석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추천을 하였다든가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대기업에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경우를 없다고, 이렇게 자신이 겪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헌법 위배의 중대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헌법 위배의 행위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의 책임으로 몰고 있는 듯하고, 기업의 자발적 출연이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피청구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제1차 담화에서는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뒤로부터는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피청구인의 서면을 보면 2013년 8월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후에도 점차 줄었으나
그런 연설문을 수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그만두었다라고 하고 그 후에 점차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거나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변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공무원 조직의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헌법 위배라고 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적극적 위반 행위라고 하면서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에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적어도 공익 실현에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자치에 맡겨진 시장경제 질서와 헌법상의 공직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제약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며, 이것은 국가의 존립의 정당성 자체를 파괴하고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배신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이 거두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지지를 거두었으며, 피청구인이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촛불 집회는 나이와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 그러한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와 통계 수치를 보면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론의 분열이 아니라 국론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오히려 만약 이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일어난다면 격심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정치적 사법작용입니다. 그 정치성은 첫째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과, 둘째는 헌법 규정 자체가 지닌 일관성, 추상성으로 인해서 헌법 해석에서 다양한 해석 방법을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정치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에서는 현실적인 국민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국민의 의사가 헌법에 부합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의 판단이 재판관에게 놓여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만약 그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면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법치주의에 입각한 탄핵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추상적인 국민이면서 동시에 현 세대를 살아가는 구체적 국민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의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사는 명백히 피청구인의 파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초래한 위와 같은 심각한 헌법 질서 손상과 국민민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민의 신임에 반하는 위법 행위가 파면 사유로 언급된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이고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찬성 투표에는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헌법적인 법리가 후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검사는 본건 소추 사유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 소추 사유는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와는 달리 그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투고 있고 소추 사유가 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 중에 있을 뿐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추위원 측은 이 사건 탄핵 사건 심리 도중에 권력적 사실 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소추위원 대리인께서 본 법정에서 형사법률 위배 행위를 소추 사유 중에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셨고 탄핵 사건의 심리 도중에 별도의 국회의 소추 발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추 사유 중 일부를 철회 내지 취하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 측은 여전히 각종 형사법률 위반 행위에 기초한 헌법 위반을 소추 사유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주심재판관께서는 본 탄핵 심판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절차이라는 점을 수차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법률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소추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형사법 위배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준비서면과 오늘자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위배하였다는 형사법률 조항에 대한 법리와 본건과의 구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의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비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누설 행위로 인하여 어떤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는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본건 소추 사유에는 누설하였다는 47건 문서에 대한 이러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건 외에는 문건의 제목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서원에게 전달되었다는 문서가 청와대 문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증할 수 없어서 안종범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법률 위배 행위로서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특가법상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을 위한 출연을 뇌물수수라고 보려면 피청구인이 두 재단이 실제로는 피청구인의 사유재산이라거나 또는 두 개의 재단이 최서원의 사유재산인데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에 의해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 사실과 다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한다 하겠습니다. 우선 미르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이며 기금 운영 사항은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실제 설립 시 출연된 금은은 일부 인건비로 지출된 것 이외에는 그대로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오랜 지인 사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무슨 경제공동체라고 할 만한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 피청구인은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 왔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은 재산사고 문건에 담긴 내용, 그 당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말아야 할 이유, 최서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침해받는 국가적 이익, 최서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외부인에게 전달할 가능성 등 정황 사실이 소상하게 설명되어야 함에도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소추 사유의 사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이 최서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문건은 몇 가지 연설문, 말씀자료 초안일 뿐 그 목적은 표현 문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기 위하여 의견을 구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연설의 주체인 대통령이 스스로 의견을 구한 것이 일이었습니다. 비밀 누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이 정언한 큰 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라고 하는 의미는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피청구인의 의사를 짐작하여 자신이 조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의 법리입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 관련 죄를 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 쪽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충실한 준비 서면들을 여러 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5일자 준비 서면 그 소출 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K스포츠 WK 주식회사 예상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 서면 이 두 개를 제출해 주셨죠.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거 인부서 또 2월 16일자 참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추가로 진술하시거나 강조해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술하시죠. 피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소추 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는 준비 서면의 기재 내용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강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가법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하는 형사법률을 위배하였다는 부분은 본건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최서원 등과 피청구인이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